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인정 웰다잉 협회장 최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나눌 이야기는요, 행복한 마무리 중에서도 변화하는 웰다잉, 행복한 마무리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사계절 변화하는 웰다잉, 또 친절한 나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웰다잉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무서우세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죽지 않고 쭉 사는 게 무서우세요? 어떤 게 더 두려우시고 무서우세요? 보통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죽는 게 덜 두렵다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그래도 딱 죽음 앞에 가시면 무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죽는 게 무서우세요? 죽지 않고 쭉 사는 게 무서우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은바고토라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만 146살을 생일을 지나고 2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건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가장 많이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라고요? 모니터에 나오죠? 죽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146살까지 건강하게 그래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까요? 이분은요 4명의 부인과 10명의 자식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46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보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저와 같은 추억이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이고 저와 같은 공부를 하고 이런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반갑고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유치원 가서도 수업을 하거든요. 유치원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공감 가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146살이라면 나와 모든 게 하나라도 일치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146살을 살으면서 부인과 4명의 부인과 10명의 자식을 보내며 이 은바고토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있는 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죽는 게 두려우세요? 죽지 않고 그냥 146살, 170살 쭉 사는 게 두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은 아유 내가 죽는 게 무서웠었는데 은바고토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사는 것은 더 무섭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여러분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한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는 게 두려워요. 죽지 않고 쭉 사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계절이 4계절이 있어요. 무슨 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서 한 300명 있는 데 가서 제가 이 수업을 하는데 인생 4계절을 했더니 자 그전에는 25살씩 끊었어요. 봄 25, 여름 50, 가을 75, 겨울 100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난 어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난 102살인데 어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가 넘는 시대가 됐지. 근데요, 정말 시골로 가면 갈수록요, 어르신들이 다 벤츠 한 대씩 끌고 다니세요. 벤츠 한 대씩 끌고 다 경로당 오고요. 벤츠 한 대씩 끌고 마을에 가노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안 오시고 어떻게 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 집은 강아지가 새끼 낳나? 이 집은 며느리가 왔다 갔나? 이러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세요. 그게 다 운동이신 거죠. 예전에는 유모차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겨울로 가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30살씩 끊었습니다. 봄 30, 여름 60, 가을 90, 겨울 120. 여러분들은 지금 사계절 중에 어디에 계세요? 어디? 제가 봄은 노란색, 여름은 빨간색, 가을은 파란색, 겨울은 녹색을 해놨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봄 하면 초록초록 하잖아요. 노랑도 있지만. 컬러 심리에서 노랑은요, 배움을 뜻해요. 요즘 한 30살까지 배워서 취업하고 이런 식이죠. 여름에 빨간색은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가을에 파란색은요, 소통을 뜻합니다. 어때요? 이제요, 한 60 넘어서 90까지는요, 주위와 내가 알고 있는,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지혜라든가, 돈이 있으면 돈도 나누면 좋고요.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면서 사는 시기고요. 겨울에 초록은요, 녹색은요, 안정을 뜻하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움직임이 신체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이때는 거동은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무언가 주위에 같이 나누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나를 들여다보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봄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름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름이신 분들은요, 가을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가을이신 분들은요, 겨울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120살이 넘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겨울 끝자락에 안정적으로 따뜻한 삶을 누리시면 되겠죠. 예. 자, 우리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시골에 가면 다 벤츠 끌고 다니면서 10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2013년, 10년 전에는요, 1264명이었어요. 근데 22년도에 거의 7,000명 정도 됐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노인의 날 다음 날 발표한 거에 하면요, 9,500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어때요? 100세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1년 사이에 불과 2,600명이 넘게 증가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시대가, 노령 인구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세 넘는 시간을, 100년 넘는 시간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얼마만큼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100세 시대가 재앙인지 축복인지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여기에 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해가지고 제가 2004년부터 가져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왜 2004년부터 가져왔을까요? 그 전에도 많은데, 우리나라는요, 재택사와 병원사가 2003년도가 분기점이 돼서 2004년부터는 병원사가 늘어났죠. 저 어렸을 때는요, 다 재택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객사이기 싫다. 나는 병원에서 죽기 싫으니까 난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저희 엄마가 폐암 선고받고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계시다가 집에 오셨어요. 중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왜요? 객사하기 싫다고.
병원에서 죽기 싫다고. 그래서 집에 오셔서 한 보름 정도 있으시다가 이제 임종에 들어가서 놀래가지고 저희가 병원으로 옮기다가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지금 저 같으면 응급실로 옮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2000년도만 해도 어땠어요? 객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병원에서 죽는 거. 근데 우리가요 2003년을 기점으로 병원사와 재택사가 분기점을 이루면서 이제 병원사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우리 어때요? 병원사가 75%예요. 전체 사망에. 그러다 보니까 2013년까지는 어땠어요? 명을 다하고 죽는 것, 뭐 자식을 앞세우지 않는 것, 내 집에서 죽는 것,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2020년 가족이나 주위에 부담 주지 않는 것, 내가 준비하고 가는 것,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는 것. 여러분, 이제는요 자식을 내 앞에 앞세우지 않는 것, 부모의 노릇을 다하는 것, 이게 좋은 죽음이라는 개념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떨 때예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고 재택사 할 때였어요. 우리나라가요 197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63세였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83.5세. 이 짧은 시간에 엄청 늘어난 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의술도 그만큼 많이 발달된 거예요. 이제는요 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게 좋은 죽음에 좋은 죽음이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 앞에 표를 쫙 통계해서 보면 한국인의 좋은 죽음이란 이거죠. 첫째 뭐예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바꿔 말하면 뭘까요? 재택사. 두 번째, 고통 없이 죽는 것. 어떻게 해요? 연명 치료 안 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해 보면요, 저희 할머니는 방에서 이렇게 꼬부정하게 가만히 드러나 계셨어요. 가만히. 근데 여러분, 임종이 가까우면요,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뭘 배고프지가 않으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죠. 예. 근데 저희 할머니도 지금 생각하면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몇 번 하시고 큰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숨 가쁜 호흡하는 게 통증이 없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되게 고통스러워 보여서 되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이 재택사 할 때는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과 주변에 부담 주지 않는 것, 의료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 장례식장비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 반대말은 뭐예요? 쓸쓸하고 비참한 병원 임종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망 진단서에는요, 딱 3가지예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명. 병사일 때는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줍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외인사나 기타 및 불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면 어디로 가요? 집에 있다가도 병원으로 가죠. 뭐 때문에?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병원 임종이 정말
일반화가 됐죠. 우리는요,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로 인해서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해서 장례 문화가 이제 소멸이 됐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지나가다 보면 문 밖에 사자밥이 있었어요. 아, 저 집에 장례 돌아가셨구나. 그 집 가서 밥도 먹고요. 지나가다가 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우리 동네 생활 꺼내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파트다 보니까 어때요? 아, 거기 할머니 아프셨는데 얼마 전에 아프셨던 것 같은데 할머니 어떠세요? 아, 요양원에 가 계세요. 요양병원에 가 계세요. 아, 예. 또 한참 지나서 물어보죠.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참 전에.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죽음을 몰라요. 가족밖에. 그래서 전통적인 죽음 문화가, 장례 문화가 소멸됐죠. 예전에 그 장례 문화는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 가족들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되게 편해졌어요. 병원에 가는 게, 저 어렸을 때는 약국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요, 딱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장례식장으로 촥 내려가지고 원스톱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임종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큰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원 위에 임종실이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될까요? 저희 나라에.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응급실 옆에 있는 처치실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임종실이 없어요, 병원에 많이. 우리는 대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돌아가세요? 병사로 돌아가시는 건? 그렇지 않으면요, 일반 병원에 가면 다인실에서 못 돌아가시게 해요.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1인실로 가면 좋은데 1인실도 비싸고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처럼 응급실, 처치실이나 간호사실 옆에 있는 처치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많이 애도하시고 많이 우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어디 가서 울으시라고요? 장례식장 가서 울으시라고요. 빨리 장례식장으로 모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도 집안에 장례를 치렀지만, 아, 나 장례식장에 고객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장례식장이요, 웬만한 삐까번쩍하게 네온사인까지 웬만한 데 지나가다 보면 다 켜져 있어요, 밤에. 근데 임종실은 없어요. 병원 문턱이 아무리 낮아도요, 우리는 임종실에서 죽을 수 있는 일들이, 상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임종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이렇게 만약에 청원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람의 병원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연명치료를 띄면 의사가 처벌을 받아 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절대 안 띄워주죠. 그래서 병원 임종이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중환자실 임종이 일반화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임종의, 병원 임종이 몇 프로라고요? 75%예요. 사고사, 자살 뭐 다 빼면 진짜 재택사는 15%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임종실에서 죽기만 해도, 임종실에서 죽음을 맞이만 해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의 박중철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애 말기에 병원에서 기계호흡장치를 달고 영양 공급을 받으며 최대한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마치 현대사회의 죽음의 통과 의례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삶의 연장이 아닌
죽음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병원 임종의 가장 큰 문제를 죽음의 인간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학적인 사건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라고 현직에 있는 의사분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연명치료는요, 죽음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사는 거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을 늦출 대로 늦추는 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뭐로 봐요? 죽음도 하나의 치료해야 될 의학적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 교육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막내 동생하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응급실로 옮겼대요. 일단 놀래가지고 동생이.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기 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전화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응급실에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심폐소생술 하고 있더래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할까요? 그러니까 동생분 경황이 없으니까 네 하니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일단 우리는요, 시신이라도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사망진단서 발급받아서 장례식장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치실에 갔다가 가야 된다라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나는 장례식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모르면요, 의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저한테 먼저 연락했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웰다잉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두 번째,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 여러분,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이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반대말이겠죠.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고통 없는 죽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통도 내 삶의 일부다. 아프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평상시에 내 무의식에 자꾸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이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진통제 중에 마약 진통제를 진짜 안 쓰죠. 진짜 콩고? 아프리카의 콩고랑 우리랑 마약 진통제 쓰는 양이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 쓴대요. 왜요? 내성이 생길까 봐. 근데 지금은요, 많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매년 증가는 하고 있대요. 근데 이 마약 진통제가 증가하는데 어디서 증가할까요?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호스피스에서 늘을까요? 아니요. 어디서 늘까요? 동네 의원에서 많이 는대요. 어떻게 해요? 무릎 아플 때 놔주고요. 이럴 때 놔주신대요. 그걸로 보면요, 우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그 통증에 대해서 되게 무신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2년 전에 먼 길을 갔는데요. 그 친구는 집에서 가정에서 딸내미 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동네에 있는 의원을 정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진통제를 매일 몰핀 진통제를 맞으면서 집에서 있다가 일주일 전에 호스피스 가서 딱 일주일 있다가 깨끗하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만의 주치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이 진통제를 몰핀 진통제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겨서가 아니라 증상 완화를 위해서 통증 경감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땐 써도 된다라고 내 스스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간병살인이라는 모순적인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어떻게 했죠?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간병비도 너무 부담되고 부인하고 약속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띄었어요. 인공호흡기 제거를 해서 사망했고요. 남편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하고 싶어도 뭐가? 간병이 부담돼서 간병비가 부담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순이 되는 간병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 살인을 할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도 또 그런 뉴스가 떴죠. 간병하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인터넷에 뉴스에 수시로 뜹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 해놔야 돼요?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써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런데요, 반대가 뭐예요? 우리 기적은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기적 어떻게 이루었어요? 연명 의료 장치 달아가지고요. 우리 생명은 연장했지만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2번 면회시간 30분 빼고 23시간 혼자서 고통스럽게 중환자실에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혼자. 그러다가 혼자 임종을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때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놔야 돼요? 내가 해놔야 됩니다. 뭐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를 미리 써놓는 거죠. 이제 현대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첫째 뭐예요? 개별화예요. 우리는 1인 가구가 지금 몇 프로죠? 실질적으로 4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존재해요. 그리고 죽음도 홀로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2번째는요, 범속한데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러니까 제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네요. 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큰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가족, 내 가장 친한 지인, 이런 사람들 아니면요, 딴 사람의 죽음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속하라 그러고요. 3번째는 의료화예요. 우리는 어디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생전 가보지도 않은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요. 또 어디 가야 돼요? 요양병원에 가야 되고요.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이제는요, 죽음의 채빈도에 가장 가까운 게 어떤 거예요? 나이 들면 케어할 수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요. 지금은 요양원이요, 한 건물 건너 하나가 요양원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많이 늘어났죠. 요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더 노화되고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해요? 막, 헛것 보이고, 폐렴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응급실로 가요. 응급실로 가서 막 치료합니다. 입원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아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아니죠. 다시 요양원이나 어디로 갈까요? 요양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면 결핵 같은 거나 폐렴이나 아니면은 선망 증세나 이런 것들이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실로 갑니다. 거기서 나아지면 또 가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의 사이클이 됐어요. 가장 흔한 죽음. 가장 흔한 죽음의 형태. 채빈도의 죽음이죠. 채빈도 죽음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당하는 죽음은 아무 준비 없이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죽음. 연명치료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죽는 죽음. 이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정말 임종실을 설치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이 아니고요, 가족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가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맞이할 것인가요? 준비하실 것인가요? 친절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요, 인간은 삶과 생명으로 나눕니다. 특히 삶은요, 생존과 실존으로 나눕니다. 생존은 뭐예요? 생존은 사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딱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살아남았네. 목숨을 건진 거죠. 실존은 뭐예요? 인격적인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의미와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생명도 두 가지죠. 생명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던 목숨하고 같은 거죠. 생존하고. 어때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협하면 무서워요. 목숨을 위협하는 거는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도 있죠. 그래서 건강 같은 거는 관리해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는 존엄이죠. 존엄이 뭐예요? 인격적인 생명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갑질이라는 거 있죠. 갑질. 갑질은요, 제 친구가 좀 일찍 명퇴해가지고 어디 빌딩 관리인으로 갔어요. 이 친구가. 근데 한 40대 초반 된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 건물에서 있는 사람이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이 친구 발 옆에다가 침을 뱉고 가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바닥에다 뱉었지만 누구한테 뱉는 것 같아요? 나한테 뱉는 모멸감을 느꼈대요. 커피도 먹다가 반 남겨서 딱 놓고 간대요. 이 친구 입구에다가. 이런 것들이 인격적 생명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침 뱉었다고 커피 남겨놓고 마시라는 뜻으로 딱 놓고 갔다고 제 친구가 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모멸감으로 이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이 존엄이라는 것은요, 되게 인격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요,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요, 내가 거기에 맞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요, 삶과 생명으로 나누고요, 생존과 실존과 목숨과 존엄으로 나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다워야 인간이라는 말이 하죠. 내가요, 친절한 죽음을 위해서는요, 인간다워야 됩니다. 왜요? 건강은 관리하고요, 사랑은 나누고요, 배려는 내가 해야 되고요, 용기는 누군가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맞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죽음이랑 연계가 될까요? 왜? 사람은요,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산 사람은요, 죽음도 인간답게 맞이합니다. 내가요, 평상시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아시는 선생님, 제 제자이신데요, 그분은 친정엄마가 김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친정엄마가 해줘서. 근데 그날도 친정엄마 만나러 가는데 저 신호등 사이에 엄마가 있고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가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생님 눈앞에서 돌아가신 거죠. 대로변에서. 근데 집에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가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뭐가 있어요? 이 선생님 피클을 너무 좋아했대요. 아무개 피클,
아무개 총각김치, 아무개 갓김치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 선생님이요, 갓김치하고 피클을 가져왔대요. 이제 딴 형제들 다 나눠갔는데 그 피클을요 1년에 한 개도 못 먹는답니다. 그 피클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엄마 냄새. 그래서 그 피클을요 하나를 꺼내서, 오이 피클을 하나 꺼내서요 쬐끔 입에다가 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피클 하나 꺼내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조금씩 씹어 먹는대요. 그 선생님 엄마는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떤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엄마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 엄마는요, 자식들한테 사랑 베풀고요, 자식들한테 배려하고요, 자식들을 무엇든지 해주려고 당신이 힘들어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자, 올해 1월 5일 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지라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요람에서 우리나라도 죽음 이후까지 사후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요, 무연고자나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겠다. 고독사나 무연고사들 다 어떻게 하겠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70%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다 화장해가지고 봉안당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3분장을 제도화하겠다. 27년까지 30% 정도 목표로 합니다. 3분장이 뭘까요?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이런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재해가 왔을 때 장례 시스템을, 지원 체계를,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는요, 우리는 예전에 다 어떻게 했어요?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조의금하고 했죠. 지금은 어때요? 부고가 오면 부고에 다 뭐가 있죠? 계좌번호가 있어요. 가족별로. 그 정도로, 그렇죠? 이제는요, 장소 중심이 아닌 이제 온라인 중심, 가상 공간 중심의 추모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웰다잉 문화 확산이 있어요. 이 웰다잉이라는 문화 확산이라는 말을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말을 씁니다. 어떻게요? 이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올해 24년까지 공문서를 만들겠다. 자신의 장례를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또 빠졌는데요. 화장시설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화장시설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4일장, 5일장, 길게는 7일장까지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죽음에 관한, 장례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죽음 하나가 아니라 좀 웰다잉에 대해서, 죽음 문화에 대해서, 또 삶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정책에 민감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사람은요,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습니다. 저는요, 웰다잉 상담하면서 특히 이거 더 느끼거든요. 제가 그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을 병문안을 가는데 그 복도가 조용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자원봉사자분이 쓱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제 귀에만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 밖에서는 개떡같이 살고 여기 와서 찰떡같이 죽을라 그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저는 병문안을 갔다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그 자원봉사자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선생님 바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잠깐 마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들을래서 들은 게 아니라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랬더니 아 들으셨어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 돈을 떼어먹고 우리가 다 길거리에 나 앉았었다. 개인적으로 얽혔던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노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렇게 고고한 칙하고 자기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보내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아, 예. 이랬더니 그 자원봉사자분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불쌍하긴 하네요. 잘해줘야겠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야, 사람은 진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웰다잉 협회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지만 저는 정말로 죽음을 끝까지 마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리에 힘이 없고 제가 정말 이런 교육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저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라는 책도 냈는데요. 대학원 논문도 웰다잉을 썼고요. 저는 제가 겪었던 제가 알고 있는 죽음을 작가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저는 죽음에 관한 것들을 쓸 거고요. 만약에 제가 손으로 힘이 없다면 저는 입으로라도 텍스트로 옮길 수 있게 해서 정말 죽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왜요?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의료비 부담 주기 싫습니까? 연명치료 고통스럽게 하기 싫은가요? 그러면 사전연명의료의약서 쓰면 돼요.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전 장례식 하고요. 가족 장례식 치르면 돼요. 작은 장례식.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였듯이 내 죽음의 주인공도 나이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죽음의 씨앗은 우리가 어떻게 키울지에 따라서 성장하고 익어갑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씨앗은 지금 잘 자라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죽음을 공부하면 죽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거울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